안녕하십니까. 해열TV 정상호입니다. 제가 이 책 료마가 간다를 2011년 말에 처음 봤습니다. 그때 얼핏 드는 생각이 이처럼 로마 제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로마 제국이 아니고 일본의 무사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지만 미야모토 무사시도 아니고 10권이나 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10권을 다음해 1월까지 2번 읽었습니다. 흥미롭고 느끼는 바가 많았던 것이지요.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제가 이 정도이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에 대해서 예민한 시기인데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에 친중, 친미, 친일과 같은 낱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 종족과 같은 낱말들까지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낱말들이 편협하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보다는 포용과 긍정의 말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을 이기려면 우선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적합한 책이 바로 이 료마가 간다라는 책입니다. 사카모토 료마, 32살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했는데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초석을 깔아서 일본인들이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보통 료마의 훌륭한 점으로는 진취성과 비전, 협상 통합력, 열린 마음, 희생정신 등을 꼽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료마를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유연성, 큰 그림을 보는 눈으로 19세기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밀려올 때 일본 공동체의 잠재력에 불을 붙인 사람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료마라고 하죠. 료마는 32살에 암살당할 때까지 높고 빛나는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꼽은 것은 그가 그리던 일본과 그의 삶에 공감하는 것이겠지요. 료마를 읽으면 일본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료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시 일본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당시 일본을 다스리던 바쿠후가 있던 에도죠. 지금의 도쿄입니다. 텐노는 여기 교토에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각 지역에는 일본말로 한이라고 그러는데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바쿠를 열면서 영주들을 공의 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에도와 가까운 부분에 배치를 했고 3등급은 에도에서 떨어진 서쪽 지역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조슈, 사스마, 토사 이 3개 한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핵심 세력이 되죠. 로마는 이 토사현에서 출생을 했는데 시코쿠 섬의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죠. 이 영주들의 땅 넓이를 말할 때 보통 쌀을 세는 단위인 석으로 표현했는데 토사한은 24만 석이었습니다. 또 토사한은 오늘날 일본의 고치현인데 투견으로 유명한 도사견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료마의 가게도인데요. 2남 3녀의 막내였습니다. 키가
176cm였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치고는 큰 키였죠. 또 바로이의 누나가 176cm에 112kg이었다고 그러니까 뼈대가 굵은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류마의 집안은 하급무사인 고시였지만 과거 토목상을 해서 부자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신분 제도를 보면 맨 위에 상징적인 존대로 천황, 덴노가 있죠. 그 밑에 쇼군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을 다스리던 사람이죠. 그리고 쇼군 밑에 한을 다스리는 다이묘, 그리고 그 밑에 무사 밑에 상인, 농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 무사도 상급무사인 조시, 하급무사인 고시, 그 중간인 시로후다로 나누어 있었죠. 토사하는 다른 한에 비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엄격했던 모양입니다. 무사들이 여행 갈 때 조시는 창을 가져갈 수 있었고 고시는 창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또 맑은 날에 조시는 양산을 쓸 수 있지만 고시는 양산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로우다도 양산을 쓸 수 있었는데 본인만 쓸 수 있고 가족은 쓸 수 없었지만 조시는 가족까지 양산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분제도도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료마가 태어날 때 등에 털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용과 말을 뜻하는 료마라고 지었는데 어릴 때는 오줌 싸게 울보 코울리게 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고 학업도 부진해서 선생이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리 명석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14살에 검도를 시작하면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살에 에도로 검도 유학을 떠나죠. 료마가 에도에 도착해 검도를 수련하던 첫 해 미국 군함이 일본에 와 개항을 요구해 일본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배인데요, 철로 만들어지고 증기로 움직이는 대형 군함이었죠.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도쿄만이죠. 당시 에도만인데 2번 왔죠. 1차 때는 대형 증기선 4척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일본 배는 우리처럼 다 나무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배는 철로 만들었고 위력적인 함포를 장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굴뚝에서 시커먼 증기 연기가 나오고 부식을 막기 위해서 새카만 페인트 칠을 한 미국 배들을 구로훈해라고 부르면서 흑선이란 말이죠. 두려워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통상과 개항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마음대로 에도만을 측량을 하죠. 말이 측량이지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공포탄 한 포를 발사합니다. 일본의 바쿠, 막보는 각 한들을 동원해서 에도만의 경비를 분담시키는데 각 한들이 동원한 군사들을 보면 옛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갑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급한 대로 방화복을 입고 나온 사람, 심지어 검도 도복을 입고 나온 병사들도 있고 제각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이 이 정도였으니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풍자한 시가 에도 시내에 나붙었답니다. 태평의 단잠을 깨우는 조키센, 고작 넉잔으로도 밤잠을 설친다. 조키센은 일본의 고급 차인데 고작 배 4척에 일본 전체가 벌벌 떤다는 것을 한탄하는 시죠. 그러다가 미국 군함들이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 다음해 1월에 다시 오죠. 그때는 답을 달라. 절대 안 물러나겠다. 이렇게 미국이 위협하니까 결국 바쿠가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하죠.
조선 개항보다 22년이 빨랐지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바쿠는 하늘이었는데 힘도 못 쓰고 무너지니까 일본 사람들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서양을 배척하고 권력을 바쿠로부터 덴노에게 돌리자라는 여론이 넓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해안 가까이서 구로훈해를 본 료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폭풍의 청춘을 보냅니다. 우선 일본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검도를 열심히 하는데 최고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 검도장의 최고수는 관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관장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료마가 요즘에 상당히 진전이 돼서 무상검이 경지에 이른 것 같다. 관장의 얘기에 의하면 검술의 다리는 크게 두 가지랍니다. 신묘검과 무상검인데 신묘검은 빈틈이 없고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신속한 경지죠. 그런데 무상검은 삿돌이의 도끼날에 해당하는 검이랍니다. 관장이 얘기하는 삿돌이 우화는 옛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뒤에 괴상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하도 괴상하게 생겨서 나무꾼이 생각하기를 저 녀석을 사로잡아서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괴물 삿돌이가 당신 나를 사로잡을 생각을 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무꾼이 저 녀석 눈치가 너무 빨라서 안 되겠네. 그대로 이 도끼로 찍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또 삿돌이가 당신 나를 찍어 죽이려고 생각을 바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무꾼이 기가 막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나무나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삿돌이가 당신 이제 포기하고 뒤에서 나무나 자르려고 그러지?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꾼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무만을 도끼로 자르는데 도끼 날이 빠져서 도끼가 날아가서 삿돌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즉사한 거죠. 이런 도끼 날이 무상검이라는 거거든요. 신묘검이 따라갈 수 없는 최고수 단계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료마가 고향으로 1년 반 만에 돌아오죠. 여기서 소설은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료마의 요바이 얘기입니다. 요바이는 옛날 일본의 서부 지역에서 밤중에 모르는 사람이 침실에 침입하는 풍습인데 오토쿠라는 미녀가 있었는데 아마 젊은 청년들이 모두 다 관심을 기울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오토쿠가 오사카에 나이가 들은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사한의 젊은이들이 료마로 하여금 요바이를 하게 하는데 나중에 얘기지만 오토쿠가 97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하는데 말년에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사카모토 료마와 관계가 있던 여자인데 저렇게 놔둘 수 없다 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이때 료마는 훗날 메이지 유신 시대에 한몫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만나죠. 몇 사람만 꼽아보면 야타로, 아버지가 지게로닌이었거든요. 로닌은 낭인이고 낭인 중에서도 지게로닌은 하급무사인 고시가 자기 신분을 팔고 로닌이 된 극빈층을 얘기합니다. 이 야타로가 료마에게 말합니다. 무사고 뭐고 돈이 최고다. 나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훗날 미쓰비시 창업한 사람입니다. 오카다 이조, 역시 토사안의 하급무사인 고시였는데 훗날 바쿠의 옹호파들을 무자비하게 앞장서서 암살합니다. 일본 역사에서 막말 4대 살인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막말은 밀 화친조약이 맺어진 시기부터 메이지 유신 때까지 막부 말기 시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가스라 고고로, 메이지 유신 시대의 유명한 지사인 요시다 쇼인의 제자죠. 메이지 유신의 3걸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멋진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음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